자, 성적 평가 등등 수업 소개. 시험은 구현시험 4번, 필기시험 4번, 8번 봐요. 구현시험은 요때 보고, 필기시험은 요때 보고, 4번. 날짜 잘 확인하기 바라고. 구현시험은 수업시간 내내 75분 정도 되죠. 최대 80분. 내내 구현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은 단답식 문제라서 비교적 빨리 끝나요. 보통 최대 15분인데 10분이면 다 끝나더라고. 몇 문제 안 되고 단답식이라서. 그리고 구현시험은 인터넷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북이에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할 때 인터넷에서 뭔가 다운로드 될 게 많아. 인터넷 끊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뭔가 다운로드하고 뭔가 살펴보는 거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허용. 심지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허용. 아예 인공지능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내장돼 있잖아. 확장으로. 깃파일럿, 깃허브 코드 파일럿, 깃허브 코드 파일럿 인공지능, MS가 만든 코드 파일럿 인공지능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면 이것도 허용. 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특히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이 매우 커요. 인공지능이 코딩도 요즘은 잘 도와주고 하는데, 인공지능 수준이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석박사 교수급 그런 학자급은 아니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를 4년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그런 뛰어난 학부 졸업생 수준은 돼요. 다시 말해서 코딩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IT 학부를 유능하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 수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코딩의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이론도 그렇고 코딩도 그렇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뭐라고 하죠? 과외 선생이지. 그래서 뭔가 공부하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내용 혹은 잘 모르는 내용 물어봐도 아주 잘 답변해주고, 뿐만 아니라 답변 내용 중에서도 잘 이해 안 되거나 말이 좀 어렵거나 용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쉬운 말로 쉽게 설명해 달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해줘요. 용어 설명도 해주고 쉬운 말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해주고. 굉장히 뛰어나요. 또 공부할 때, 인공지능 공부할 때도 활용하기 바라고, 또 코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특히 길게 코딩해야 되는 것보다 짤막짤막하게 코딩하는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요. 파일 한두 개로 짧게 코딩하는 부분은 정말 뛰어나. 그게 바로 프론트엔드야.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구현시험 점수가 갑자기 상향됐어요. 크게. 이게 구현시험 점수가 예를 들어 평균 한 7, 80점 정도였는데 2023년 1학기부터 갑자기 구현시험 점수가 만점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상향 훅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인공지능 때문이, 당연히 학생인들이 갑자기 한 학기 만에 2022년 학생보다 2023년 학생이 이렇게 갑자기 코딩 잘하고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한 때부터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 사용법,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딩, 이런 거 이용 안 하고 여러분이 구현시험 보거나 과제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면 활용한 학생보다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구현시험. 그래서 꼭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딩, 과제, 공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을 꼭 여러분도 배워서 활용하기 바라고, 인공지능 활용법 배우는 건 요즘 어지간한 건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 유튜브로 검색해봐요. 특히 첫 번째 구현시험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뭔가 어떤 기능 구현하는데, 인공지능한테 구현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의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만 활용하면 첫 번째 구현시험은 아마도 만점일 거야.
또 서로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인공지능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괜히 친구끼리 소스코드 보여주고 하지 마. 그래서 소스코드를 이제 소스코드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유 묻지 않고 이거 소스코드 보여줬구나. 그래서 이건 부정행위로 빵점 처리할 거예요. 괜히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친구 보여주지도 마요. 도와주고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 도와줘. 뭐냐면 네가 구현한 코드 좀 보여줘. 그럼 내가 어디 틀렸는지 알려줄게. 이건 안 들켜. 왜냐면 뭐랄까 틀린 부분 알려주기만 했으니까. 자, 친구를 도와주더라도 내 코드를 주지 마. 내 코드를 주면 친구가 그걸 그대로 냈을 경우에는 보여준 학생도 빵점인 거예요. 애초에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 친구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해. 자, 필기 시험은 오픈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는 만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겨우 10분 정도 필기 시험이지만 점수 비중은 80분 구현 시험과 10분 필기 시험 점수 비중이 같아. 필기 시험을 여러분이 필기 시험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총점 계산 방법. 시험 점수 8번의 시험의 시험 점수가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구현 시험 4번 중에서 1개, 최저 점수 1개 빼고 필기 시험 4번 중에서 최저 점수 1개 빼면 3개, 6개가 남겠죠. 3개, 3개. 이 3개가 42.5, 이거 3개도 42.5, 2개도 42.5, 42.5 더하면 85점이죠. 이렇게 해서 시험 점수 85점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25대, 25대, 35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서 입력할 거예요. 성적표에.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시험, 이게 점수는 나눠져 있지만 나눠질 의미, 그렇게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하는 것일 뿐, 합계 금액만 의미가 있고 뭐가 중간이고 뭐가 기말인지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6개의 시험 점수를 85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그냥 나눠서 입력할 뿐이에요. 또 당연히 중간 점수하고 기말 점수는 똑같을 거야. 25대 25니까. 그 다음에 간단한 산수이긴 한데 여러분이 내가 85점 중에서 몇 점일지 계산하는 방법은 매번 시험 점수가 공지될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점수를 어떻게 공지하냐면 만점이 어떤 시험은 30점 만점, 어떤 시험은 40점 만점, 이렇게 만점이 다를 거야. 그러면 이번 시험이 30점 만점이다. 그걸 85점으로 환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환산하냐면 점수 나누기 30 곱하기 85 하면 85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죠. 이렇게 내 8번 시험 점수를 다 이렇게 8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뭐가 최저점인지 알 수 있지. 최저점인 거 하나하나 빼면 6개가 남겠죠. 그 6개 점수의 평균 점수를 내면 85점 만점의 평균이 되지. 그게 여러분 시험 점수야. 그 시험 점수를 25대 25대 35로 나눠서 성적표에 입력이 돼요. 간단한 산수니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시험이 8번이나 되기 때문에 결시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죠. 결시를 하면 구현 1번, 필기 1번은 큰 불이익은 없어. 왜냐하면 결시한 게 0점이니까 최저 점수로 제외되겠지. 그렇지만 사소한 불이익은 있지. 뭐냐면 시험을 4번 다 보면 가장 점수가 낮은 거가 제외될 텐데 결시를 하면 무조건 결시한 게 제외될 테니까. 그런 사소한 불이익은 있지만 그래도 0점 처리되는 큰 불이익은 없다. 그런데 조심할 건 구현 1번 결시, 필기 1번 결시 이건 괜찮아. 3개가 남으니까. 근데 구현만 2개 결시하거나 필기만 2번 결시하면 그건 안 되지. 구현 하나 제외고 필기 하나 제외지. 구현에서만 2개 제외, 필기에서만 2개 제외 이건 아니에요. 구현 1번 결시, 필기 1번 결시까지만 괜찮다. 그래서 시험이 8번이나 되기 때문에 결시한 학생만 따로
추가 시험 못 봐요. 왜냐면 그러려면 시험 문제 또 내야 되는데 추가 시험을 안 봐도 그 시험을 8개나 봐야 되는데 추가 시험까지 이 학생 이거 결시, 저 학생 저거 결시. 추가 시험까지 보면 뭐 한 학기의 시험을 뭐 10번 봐야 되겠지. 그래서 추가 시험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시 않도록 신경을 쓰기 바라고. 자, 추석 점수가 그 100점 만점에 5점이 출결이에요. 교무처에 신청하는 공결일 경우에 따로 교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무처에 신청하는 공결은 승인도 교무처가 하고 그걸 출석으로 출석부에다가 직접 수정하는 것도 교무처가 해. 근데 뭐 실시간으로 바로 수정해 주지는 않을 거야. 좀 며칠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수한테 따로 얘기할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교무처가 그 교수한테 얘기해서 교수 보고 수정해 달라고 하라라고 하면 교수한테 얘기해야 되겠지. 근데 교무처한테 신청하는 공결은 교무처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 교무처한테 신청을 안 하고 교수한테 해야 되는 공결, 교무처가 인정 안 해주는 공결 사유가 있죠. 그렇지만 뭐 아프다던가 그런 걸로 공결 신청을 교수한테 해야 된다면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 된다. 신청하는 방법은 카톡, 문자, 이메일 뭐든 좋아요.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대리 출석 금지고, 출석은 그 LMS 스마트 출석으로 할 텐데, 오늘도 출석을 해야죠. 오늘도. 자, 344번.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그 출결은 이렇게 스마트 출결을 할 거고, 지각을 하게 되면 여기 시간 나오죠. 이 시간이 내가 저걸 안 끄고 내버려 둘 거야. 출석 종료 안 누르고. 그러면 저기 보면 이게 10분이에요. 10분 후에는 자동으로 이게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각을 해도 10분 안에만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칠판을 보면 저렇게 숫자가 있을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빨리 저 숫자를 보고 출결을 눌러졌다. 그러면 지각이 아닌 거야. 출결 누르면 그냥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뭐가 지각이냐? 숫자를 입력했더니 입력 불가다. 그럼 이게 꺼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각이야. 그러면 그건 교수가 지각으로 수정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입장에서 LMS에다 눌러보고 안 된다. 그럼 바로 교수한테 카톡으로 지각했다. 그리고 나 어디에 앉아 있다. 라고 보내요. 바로 보내야 돼. 왜냐면은 수업 시작한 지 한 3, 40분 안에는 들어와야지. 그 75분 수업에서 한 10분, 20분 남겨놓고 들어와가지고 지각이다. 이건 지각이 아니지. 너무 늦게 들어와서는 지각으로 인정 안 해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늦게 들어왔다. 라고 카톡으로 학번하고 이름을 밝혀야 되겠지. 학번, 이름, 자리번호. 이렇게 카톡으로 남기면 내가 그걸 수업 중이니까 바로 카톡으로 뭐 실시간 확인은 안 하고 모아서 아마 뭐 하루 이틀 모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지각, 이게 카톡으로만 교수한테 신청한 결석이든 공결이든 아니면 지각이든 카톡으로만 남겨놓으면 교수가 뭐 좀 늦게, 뭐 2, 3일 늦게 처리할 수도 있고, 뭐 1, 2주 늦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은 성적 입력 전에는 처리를 하니까 카톡으로만 보내놨다라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성적 입력하기 전까지, 학기 말 성적 입력 전에는 무조건 처리되니까. 그리고
바로바로 처리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가끔 한 번에 모아서 쭉 수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카톡을 놓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카톡 그러면 그 학기 말 전에 이거 출석 정정 요청 설문을 할 거야. 그때 출석 정정 요청 설문이 올라오면 그러면 여러분이 카톡으로 지각이나 공결 시청한 것들 있지. 그게 제대로 처리된지 그 출석부 뒤져봐 가지고 제대로 처리 안 된 게 있다라고 할 때는 출석 정정 요청 설문할 거야. 그 설문에 등록하면 돼. 이때 내가 지각 혹은 공결 카톡으로 시청했었다. 카톡으로 신청해 놓은 것만 돼요. 그리고 설문에다가 입력을 하면 혹시 내가 빠뜨렸더라도 빠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혹시 빠진 것들 모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딱 이것만 지각하자마자 학은 공결 수업 시작 전에 카톡만 확실히 남겨놔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카톡 보면 그게 이제 이런 정정 요청을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하니까. 오케이. 대리 출석. 이게 내 수업은 거의 그 강의실에 거의 꽉꽉 차는 대부분 수업이 그래서 대리 출석이 유난히 많은 날은 뻔히 드러나. 빈자리가 눈으로 딱 봐도 10자리쯤 비었는데 결석자가 한 5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5명은 대리 출석인 거지. 대리 출석이 잘 드러나요. 강의실이 거의 꽉 차니까. 그래서 유난히 결석 숫자하고 빈자리 숫자하고 안 맞다. 이때 부를 거야. 한 학기에 뭐 잘해야 한두 번. 자, 그때 대리 출석으로 적발이 되면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고 그 출결 점수가 그냥 빵점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까 적발됐구나. 그렇게만 빵점이겠군. 이렇게만 아쉬워하고 넘어가면 돼요. 따로 나한테 뭐 연락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연락한다고 해서 이 빵점을 고쳐주지도 않고. 뭐 과제나 시험이나 출결에 대해서 과제는 수업하면서 얘기할 텐데 뭐 그 수업할 때 얘기할게요. 과제가 있긴 있어요. 시험이나 출결이나 기타 뭐 궁금한 거 있나? 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업 내용. 자바스크립트 언어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Vue.js 프레임워크 석 달 배워요. 그리고 지난 학기부터 Vue.js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기술인 Vue.js 3.0의 컴포지션 API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론트엔드가 유난히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유난히 다른 분야보다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또 최근에 또 발표된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강의 내용을 지난 학기는 아주 대대적으로 컴포지션 API로 지난 학기에 업데이트했고 이번 학기도 또 업데이트가 아마 될 거예요. 매 학기 그렇게 강의 내용이 업데이트 돼야 될 정도로 프론트엔드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한 1년 빨라야 1년, 한 2년 만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근데 프론트엔드는 몇 달 만에 나와요. 한 학기만 지나도 뭔가 새로운 버전이 나와 있고 뭐가 달라져 있어요. 프론트엔드가 워낙 빨라. 강의자도 폴더는 2025년 1학기. 여기 폴더, 여기 단축 URL 들어가면 이고, 이 단축 URL을 LMS 공지 게시에 해놨죠. 거기 보고 누르면 되고. 자, 그런데 주의할 점. 이 단축 URL을 들어가 보면 강의 자료가 있는데, 들어가고 나면 이 URL이 길게 바뀌죠. 자, 즐겨찾기 등록할 때 이렇게 길게 바뀐 URL을 즐겨찾기에 등록하면 잘 안 들어가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즐겨찾기 등록한 다음에 즐겨찾기도 URL을 수정할 수 있거든. 즐겨찾기 등록한 다음에 URL 수정 들어가서 이 단축 URL로 바꿔 놓아야 잘 들어가죠. 자, 웹 프로그래밍 기술 분야들, 뭐, 개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소개를 합시다. 웹사이트의 대부분의 기능을 서버에서 실행되는 코드로, 웹브라우저는 보여줄 뿐이지, 실행되는 코드는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서버에서 실행된다. 라는 웹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기능이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화면도 서버에서 만들어서 출력을 해요. 우리 학교 웹사이트도 대부분 다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도서관이 이거 아니지. 라이브러리지. 이 도서관이 웹 서버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그래서 웹 서버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현한 건 뭘 눌러도 서버에서 실행된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뭘 눌러도 이렇게 서버에서 뭔가 서버까지 갔다 오는 걸 여기 화면 왼쪽 위를 보면 서버까지 갔다 올 땐 여기가 깜빡하잖아. 그래서 깜빡깜빡 거려요. 왜냐하면 서버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응답 속도가 아무래도 서버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느리고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JSP, 서블릿, PHP 이런 것들이 바로 옛날부터 있었던 웹 프로그램 방식이고 웹 서버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도 100% 모든 기능이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기능은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요. 이때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jQuery예요. 옛날에는 이 방식이 대세였었고 한 5년 전만 해도 이 방식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전만 해도 jQuery 엄청 많이 썼었죠. 요즘도 이 방식으로 구현한 웹사이트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여기 도서관 또 우리 학교 홈페이지도 그렇고 많아요. 그래서 jQuery도 회사 가면 여전히 많이 써요. 자,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 서버에서 실행될 수밖에 없는 DB 관련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 특히 화면과 관련된 기능을 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구현하는 방식이 바로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앞이란 얘기죠. 웹브라우저를 말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그 서버를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기술로 개발하면 서버까지 간단하게 화면 전환 정도는 웹브라우저에서 화면만 변화하면 되기 때문에 화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매끄럽죠. 서버까지 갔다 올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모바일 앱처럼 느껴지는 빠르고 매끄러운 UI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요즘은 웹브라우저에서 게임도 하고 문서 작업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웹브라우저에서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한 10년 전에는 그 문서 작업, 동영상 플레이, 그다음에 MP3 이런 거 다 데스크탑 앱으로 했었어. 10년 전에는. 게임도 100% PC에 게임 앱 설치해서 뭐 문서 작업, 동영상, 음악 감상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PC에 앱을 설치해서 했어야 됐지. 근데 지금 동영상은 거의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많이 보잖아.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애플 TV 등등 거의 대부분. 이제 PC에 동영상 플레이어, 곰플레이어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나?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는 곰플레이어 많이 쓰지 않았나?
근데 옛날 얘기지. 이제는 곰플레이어 안 까는 PC, 안 깔린 PC가 더 많을 거예요. 문서 작업도. 뭐 요즘은 구글 드라이브, 노션, 뭐 이런 거 많잖아. 게임도 점점점 웹 게임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자, 이 프론트엔드 기술이 이제 대세예요. 이 추세가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점 더 데스크탑 앱은 줄고 프론트엔드 앱, 모바일 앱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데스크탑 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뭐 뭔가 엄청 크고 무거운 컨텐츠를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웹브라우저보다는 그 데스크탑 앱이 필요하지.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들은 전문가가, 컨텐츠 제작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 수준의 앱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데스크탑 앱에서 프론트엔드 앱으로, 뭐 웹앱이나 모바일 앱으로 다 넘어올 거예요. 자, 요약. 프론트엔드 기술. 화면 만든다는 얘기죠. 화면. 그리고 백엔드 개발 기술. 프론트엔드가 담당하는 화면 부분을 제외하고 데이터가 서버에 있으니까 그 데이터 관련 기능, DB 조회하고 뭐 데이터 어떻게 좀 그런 작업들은 백엔드에서 개발해야 되겠죠. UI 관련 기능을 구현 안 하니까 오히려 간단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보다 백엔드 개발이 쉬워. 왜냐하면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화면도 만들어야 돼. DB 쪽 데이터 DB에서 조회해서 뭐 DB 저장도 하고 조회도 하고 화면도 만들고 다 구현해야 되는데 백엔드는 화면 안 만드니까 구현할 게 적지. 그래서 간단한 웹사이트는 간단한 시스템은 웹 서버 프로그래밍보다 백엔드 개발이 더 쉬워요. 화면을 안 만드니까. 그럼 언제부터 백엔드 쪽이 더 어려워지느냐? 그 서버 한두 대가 아니라 서버가 몇십 대, 몇백 대, 몇천 대가 맞물려 돌아가는 백엔드면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때는 굉장히 어렵지. 그래서 백엔드 개발 기술은 서버 한 대다. 그럼 굉장히 쉬워. 프론트엔드보다 쉬워요. 그래서 초급 개발 난이도가 백엔드가 쉽고 프론트엔드가 어려워요. 그 이유. 백엔드 화면 안 만들어도 되거나 만들어도 간단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쉬워요. 정말 쉬워요. 프론트엔드보다 쉬워. 그런데 언제부터 어려워지느냐면 서버 몇 대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이슈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고급 올라가야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수준은 좀 초급이지. 초급 난이도는 프론트엔드가 더 어려워요. 화면 만드는 게 중급, 고급 되면 화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난이도가 낮은 기술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화면 만드는 게 DB에 간단하게 DB 조회 저장 구현하는 것보다 어려워. 초급 수준에서 화면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중고급 수준에서 화면 만드는 건 쉽지.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초급 난이도는 높은데 중고급 난이도는 낮아. 왜냐하면 화면 위주라서.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거야. 수영 같은 경우도 초급자는 수영 배울 때 고생하잖아. 물도 먹고 물도 겁나고. 그렇지만 일단 수영할 줄 알게 되면 그게 뭐 수영하는 건 놀이지. 기술이 아니지. 자전거도 그렇죠. 일단 자전거 탈 줄 알면 그게 뭐 기술이야? 그냥 재미지. 근데 초급을 뗄 때까지는 어려워요. 프론트엔드가. 오케이. 프론트엔드 기술 개발 종류.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 그 웹 서버 프로그래밍에서 간단하게 일부 기능, 한 10% 정도, 20%, 많아야 20% 정도만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고 거의 대부분이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다 하던 때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jQuery고, 여러분 회사 가면 듣게 될 거예요. 아직 많은 회사에서 jQuery로 만들었던 시스템들이 남아 있어. 그래서 회사 가면 이 jQuery도 공부하고 공부해서 유지보수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최신 기술은 아니라는 거.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이라면 리액트 아니면 뷰제이스죠. 리액트냐 뷰제이스냐 요 얘기가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리액트의 장점은 연봉이야.
코딩에 빠져 사는 것이 즐거워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큰 기업일수록 포털, 쇼핑몰 등 서비스 업체일수록 리액트를 많이 써요. 소위 말해서 뭐 연봉 많이 주는 메카라쿠베라고 여러분이 요약해서 말하죠. 이런 회사일수록 리액트를 많이 써요. 단점은 코딩에 빠져 살아야 돼. 또 자동으로 지원되는 기능이 뷰에 비해서 뷰는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리액트는 안 그래요. 리액트는 자동으로 되는 게 적어. 개발자가 일일이 다 구현해야 돼.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정말 내가 요리 전문가다. 그러면 그 솥에다가 직접 내가 물 맞추고 내가 시간 조절하고 불 조절해서 밥하는 걸 선호하겠지. 그렇지만 초보자가 그렇게 밥하는 건 어렵지, 망치지. 초보자는 그냥 자동 압력밥솥에다가 쌀 넣고 물 눈금까지만 붓고 스위치 누르면 시간 지나면 땡! 이게 좋죠. 그런 거예요. 자, 리액트의 단점. 수동이 많아.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 그래서 고수일수록 좋아해. 내 입맛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초보일수록 힘들지. 그리고 아까 프론트엔드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수동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수동으로 해야 될 기술들 자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밥이라고 친다면 솥의 종류도 엄청 많아. 냄비밥도 있고 압력밥솥도 있고 압력밥솥도 뭐 돌솥도 있고 뭐도 있고 종류도 많고 뭐 할 때는 돌솥이 좋고 뭐 할 때는 냄비에다 밥하는 게 좋고 뭐 할 때는 압력밥솥이 좋고 그리고 그 솥들도 계속 신솥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솥이 나와. 자, 그래서 코딩에 빠져서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만 좋아하죠. 뭐가 새로 나왔네? 얘는 뭐가 좋아졌을까? 궁금하다. 쟤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근데 뭐가 또 새로 나왔어. 저것도 언제 공부해. 이런 마인드면 괴롭죠. 그래서 리액트는 중급 개발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니까. 자, 요약.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목표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코딩에 빠져 사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나는 야망도 크고 많은 연봉을 받고 싶다. 이러면 리액트야. Vue.js. 쉬워.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게 많아서 공부하기 쉽고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리액트보다 자동으로 되니까 적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지원되는 기능도 성능도 꽤 훌륭해서 예를 들어 밥하는 걸로 친다면 초보자 수준에서는 어줍잖하게 내가 그 냄비에다가 밥하는 것보다 그냥 자동 밥솥에다가 딱 눈금 맞춰서 물 넣고 단추 누르는 게 훨씬 밥이 맛있잖아. 고수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어줍잖은 초중급 수준이라면 뷰로 만드는 게 코딩도 간단하지만 그 품질도 초중급 개발자가 어설프게 리액트로 만든 거, 수동으로 만든 것보다는 차라리 뷰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더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고수급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또 리액트를 고수가 개발한 게 더 빠르겠지만 그건 고수 얘기야. 그래서 개발도 쉽지만 성능도 뭐 실무에서 아무 문제 안 될 정도로 빠르다. 오히려 초보 리액트 개발자가 실수를 많이 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지원되는 기능이 많아서 그 필수 보조 기술도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어. 공부할 내용이 적어.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중급 개발자가 된 이후에 공부 부담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단점. 중소기업일수록, SI 기업일수록 뷰를 많이 써요. 즉, 연봉이 낮다는 얘기지. 왜? 연봉 많이 주는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들, 연봉 많이 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만 왔겠지. 고수들만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 고수들한 내가 연봉 많이 받는 요리사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연봉 많이 받는 요리사인데 자동밥솥으로 요리하겠어? 뭔가 내 명성에 어울리지 않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대세가 리액트 맞긴 맞는데 이걸 명심해요.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코딩에 빠져 사는 게 즐거워야 리액트 공부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연봉 많이 주는 기술이다 해서 무작정 덤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어려워. 자,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목표이지만 프론트엔드 기술도 간단하게라도 뭔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요즘은 백엔드 개발자도 간단하게라도 프론트엔드로 뭐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뷰제이스가 좋지. 내가 백엔드 개발자인데 공부를 심각하게 할 거라면 백엔드 쪽 공부해야지. 왜 리액트 내 주 종목도 아닌 리액트 공부한다고 시간을 뺏겨. 그냥 간단하게 뷰로 하면 되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목표이지만 오로지 코딩이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코딩이 즐겁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개발자로 취업했다고 은퇴할 때까지 개발만 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 디자인, 기획, 마케팅으로 이렇게 진로 바꾸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즉 나는 오로지 코딩만 살고 싶지 않고 다방면에 관심이 있다. 그런 경우도 뷰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추천하자면 일단 뷰를 공부해봐요. 뷰가 재밌고 쉽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뷰가 쉽다면 리액트 공부해볼 만하지. 근데 뷰 공부해봤더니 어렵다. 그럼 리액트 공부해보나 마나야. 훨씬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래서 뷰를 배울 거예요. 이 수업에서 배운 뷰가 쉽다. 너무 쉬운데? 그러면 이제 리액트를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어렵다. 그러면 리액트 도전에 신중을 기하라. 그 다음에 구인 공채수. 잡코리아에서 내가 작년 6월부터 잡코리아 그 구인 공채 키워드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크롤링 해가지고 좀 트렌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래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파란색이 리액트고 파란색이 뷰야. 그래서 지금 3월 4일 그 잡코리아 공채 구인 공고 수만 놓고 봤을 때 리액트 키워드가 950건, 뷰 키워드가 560건. 그럼 리액트를 100으로 놓고 보면 뷰가 몇이야? 560 나누기 950 하면 되지. 58.9, 59%네. 자, 리액트 구인 공고가 100이라고 할 때, 뷰 공고는 59예요. 100대 59. 그래서 구인 수도, 리액트가 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대세가 리액트인 건 맞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할 대세가 리액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세가 리액트 맞긴 하지만 대세는 못해. 내가 그거 공부하느라고 그 고생을 감당할 의지도 있고 또 그 고생이 이제 코딩 공부 오래 해야 되고 한 1, 2년은 리액트 초급을 떼려면 한 1, 2년은 정말 입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럴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느냐 그걸 따져보라는 얘기죠. 아니다 나는 뷰 하겠다 한다고 해서 대세는 아니지만 취업이 안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우리 학교 그 학사정보 시스템 여러분 수강정보 시스템 학사정보 시스템 여러분도 이용하죠. 그거 프론트엔드 백엔드 기술로 개발됐는데 프론트엔드가 뷰야. 왜냐하면 이런 학사정보 시스템, 무슨 정보 시스템, 여기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 그런 기업을 SI 기업이 뭐냐면 여기 리액트는 서비스업이라고 그랬죠. 서비스 업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걸 서비스 업체라고 해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쇼핑몰, 그다음에 SNS. 이게 그냥 일반 소비자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 서비스 업체고, 네이버, 카카오, 뭐 라인, 쿠팡 이런 애들이 그렇지. 배달의 민족 이런 애들이죠. 그게 서비스 업체고, 이런 데가 연봉 많이 줘. 회사 숫자가 많지도 않아. 회사 숫자가 많지도 않지만 다 대부분 대기업이죠. 왜 많지 않냐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 작은 쇼핑몰은 그냥 망해버려. 큰 거 몇 개만 살아남아요. 살아남으면 커요. 그리고 작은 건 대부분 얼마 못 가 망해요. 서비스 업체는 살아남은 업체들이 커. 그다음에 대다수는 못 살아남고 망해. 반면에 S사업은 중소기업도 많은데, 왜냐하면 이건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돈 벌고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돈 벌어요. 이런 SI 기업일수록 뷰해요. 이 SI 기업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기관이나 정부나 학교, 그래서 우리 학교 그 학사정보 시스템, 수강시청 시스템, 이게 우리 학교용이지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잖아. 그런 학교나 기관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기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SI 기업이고, 이런 SI 기업은 큰 기업대로,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는 SI 기업은 작은 회사야. 우리 학교에 이 학사 시스템 납품하는 회사가 30명이 안 되는, 직원 수가 30명이 안 되는 기업일 거예요. 직원 수가 30명이 안 되면 중소기업이지. 그리고 이런 기업의 수가 좀 많아요. 그런데 SI 중소기업 숫자 많다면서 왜 구인 키워드의 뷰가 리액트보다 적냐? 저런 SI 기업들은 구인 공채할 때 그냥 개발자 공채 이러지 구체적으로 뷰 이런 거 잘 안 적어. 그냥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 정도만 적지 자바, 스프링 부트, 뭐 프론트엔드, 뷰.js 이렇게 잘 안 적어요. 왜냐하면 연봉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으면 지원을 안 해. 그냥 개발자 공채 해놓고 뽑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 이번 학기 배우는 뷰.js는 쉽다고 느껴야 돼. 뷰 자체도 쉽고 이 수업에서는 뷰의 초급까지밖에 안 나가니까 쉬운 뷰.js 기술을 앞부분 초급까지밖에 조금밖에 안 나가요. 쉽다고 느껴야 돼요.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야망이 있다면. 자, 되돌아와서 자바스크립트 언어 버전. 자바스크립트 언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표준을 ECMA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ECMA 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나 같은 얘기다. 그래서 ECMA 스크립트, 이게 자바스크립트 버전 얘기할 때는 ECMA 스크립트, 이게 표준을 이름이라서 이걸로 버전을 얘기하는데, ECMA 스크립트 5, 줄여서 ES5라고 불러요. ES5. 이게 가장 유명한 문법 표준이야. 가장 많은 웹브라우저가 지원하는 보편적인 표준이고, 개체제한 문법이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체제한 문법을 추가한 버전이 ES6예요. 6고 연도로 부르기도 하는데 ES2015, 이게 버전은 6인데 연도는 발표된 연도가 2015년이에요. 그래서 ES2015라고 불러요. ES6 혹은 ES2015 같은 얘기야. Vue.js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이거예요.
ES6 말고도 자잘한 버전업이 있는데 ES7, 8, 9, 10, 11 쭉 있는데 이건 자잘한 버전업이라서 그냥 EX6라고 불러요. EX6라고 하면 이 자잘한 버전들을 포함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뭉뚱그려서 EX6.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버전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ES5, 객체제한 문법이 없는 옛날 2009년 옛날 문법. 이게 사실상 그 표준, 광범위한 표준, 첫 번째 표준, 이 광범위한 첫 번째 표준. 그 다음에 광범위한 두 번째 표준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지향을 문법을 넣은 건데, 그게 EX6뿐만이 아니라 요것이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그냥 ES6라고 불러. 왜냐하면 나머지 7, 8, 9, 10은 자잘한 버전업이라서.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 타입스크립트.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를 버전업 한 건데 이건 아직 표준으로 채택이 안 됐지만 워낙 바람직해서 개발자들이 사실상 표준으로 인정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MS가 만든 언어고 자바스크립트의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없는 언어야. 근데 타입을 추가한 타입 문법을 추가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예요. 리액트 개발자는 타입스크립트야. 그래서 리액트 개발할 때는 무조건 타입스크립트고 Vue.js는 좀 쉽게 개발하기 때문에 EX6로 개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Vue.js도 큰 프로젝트는 타입스크립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Vue.js 대세는 EX6. 자, 그래서 이 수업은 EX6를 배울 거예요. 한 달 동안. 자, 풀스택 개발. 소규모 백엔드 서버 개발은 쉬워. 서버가 뭐 몇십 대, 몇백 대 맞물려 돌아갈 때부터 어려워지지. 그냥 서버 한 대다. 그 백엔드 개발은 굉장히 쉬워요. 프론트엔드보다 쉬워. 그래서 보통 다들 어지간한 개발자는 다 풀스택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규모 백엔드 개발은 쉬우니까.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또 리액트 개발자라면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프론트엔드고 백엔드도 타입스크립트 노드.js 백엔드. 자, 뷰 개발자란 백엔드 내 진로가 백엔드다. 그러면 백엔드는 당연히 자바 스프링이지. 자, 백엔드 개발자로서 간단한 프론트엔드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하면 EX6 Vue.js가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죠. 이 수업을 듣는 게 백엔드를 나중에 진로를 하든 나중에 프론트엔드를 진로를 하든 백엔드 진로라면 이거 알아서 간단한 프론트엔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내 진로라면은 이게 쉽게 느껴져야 돼. 이게 쉽게 느껴지면 이걸 공부해도 될 자격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적어도 이 수업에서 B뿔 이상은 맞은 다음에야 이거 공부할 만하다. 예.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워. 공부할 내용도 훨씬 많고 구현도 훨씬 어려워요. 일단 타입스크립트 문법부터 두꺼워요. 자,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든 프론트엔드 개발자든 열심히 이 수업을 수호하기 바란다. 라는 얘기. 바로 마치는 게 아니고 개발도구 설치까지만 합시다. 개발도구 설치도 금방 끝나니까. 여기 강의 자료 폴더 들어오자마자 루트 폴더에 윈도우즈 개발도구 설치, 맥북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가 있죠. 각자 맥북, 윈도우즈 강의 노트 열어서 설치하면 되고, 자, 지금 이 노트북이 내가 강의할 때만 사용하는 강의용 노트북인데, 지난 학기에 설치된 게 있으니까 그거 지워버리고 새 버전을 나도 설치할 거예요. 자, 먼저 뭐 설치해야 되냐면, 노드.js 설치해야 돼. 노드.js. 자,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꼭 LTS라고 적혀 있는 걸 다운로드 해야 돼요. LTS 다운로드. 하고, 자, 이미 노드.js가 구버전 노드.js가 깔려 있는지 아닌지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노드 실행해 보면 돼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깔려 있는 거야. 그럼 지우고 새 버전을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프론트엔드는 버전업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옛날 버전이면 호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Node.js 제거. 제어판 들어가서 제거하는 거 다 알죠? 간단해. 제거했으면 그 다음으로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자 그냥 기본 옵션 뭐 옵션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넥스트 눌러서 그냥 설치하면 끝. 자, 그리고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건 아까처럼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서 노드하고 버전 응? 아 대시가 두 개구나. 노드 대시 버전 하면 22.14 이렇게 나오면 설치 잘 된 거고 그 다음 개발 아이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프론트엔드 표준 개발 도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예요. 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얘도 쉬워. 얘도 여기 들어가서 자, 다운로드 하면 되고. 그래서 얘도 뭐 옵션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 실행해서 그냥 뭐 옵션 선택할 필요 없고 넥스트 눌러서 쭉 설치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Git 클라이언트 설치. 이건 우리가 과제 혹은 구현시험 볼 때 과제도 Git으로 제출해야 되고 GitHub에 올려야 돼. 과제 제출. 그래서 Git 사용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과제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과제 제시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 뭐 서버 구축 형사 관리 수업 뭐 듣고 있다면 뭐 거기서 배우니까 오케이고. 자, 개발자인데 Git이 없다. Git을 쓸 줄 모른다. 그것도 이상해. 개발자의 필수 도구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얘도 다운로드하고 얘는 좀 뭔가 옵션을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 요 화면 저 옵션 화면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냥 넥스트 눌러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Which editor would you like 뭐 use 그러니까 어떤 에디터를 쓸 거냐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방금 설치했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골라주면 돼요. 요 에디터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세 화면 정도만 선택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쭉쭉쭉 넘어가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Git 설치한 다음에 이것도 필수예요. 내 이름, 내 이메일, 이 이메일 주소가 GitHub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GitHub, 그러니까 여러분 지메일 주소가 좋아요. 개발자 이렇게 내 개발자로서 사인하기, 이게 요즘은 어떤 나 누구다라고 신원을 밝히는 용도로 이메일을 흔히 사용하기도 하는데 개발자로서 신원을 밝힐 때 네이버 이메일을 사용하는 건 좀 촌스러워. 왜냐하면 개발 도구들 연동 뭐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잘 안 되니까. 지메일이나 아니면 깃허브 메일이나 이런 게 잘 되니까. 학생 메일은 괜찮아. 학교 메일은. 근데 학교 메일은 졸업하면 아니잖아. 지메일이 나 개인 개발용, 나 누구다.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는 회사 메일, 이 회사 직원이다. 이렇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개인일 때는 지메일 같은 거 추천해요. 그래서 이게 깃허브이 여러분이 구현한 소스 코드 버전을 등록하는 도구가 깃인데 버전 등록할 때 이 버전을 누가 개발했다 사인하는 거. 이름이 뭐고 이메일 주소가 뭐고. 자, 깃허브 CLI까지는 안 해도 돼요. 깃 클라이언트만 설치하면 돼요. 자, 마칩시다.